민원련의 미디어 탈곡기. 안녕하세요.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 26화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는 민원연의 김원경 사무처장이고요. 미디어 탈곡기의 이장입니다. 저는 민원연 배나은 활동가고요. 부녀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네, 다들 이제 자기 직책을 조금씩 까먹고 멈칫. 왜냐면은 이 직책으로 하는 일이 없거든요. 네, 저 유일하게 청년회장다운 일을 하고 있는 네 이봉 활동가입니다. 골고를 담당. 아프니까 청춘이니까. 네, 아프니까 청춘이죠. 네. 자, 너무 시끄러운 세상입니다. 그냥 제가 한 말씀만 드리면 그냥 이 정권을 교체해서 정말 조금 쉬고 편하게 행복감을 느끼고 싶었는데 지금 일주일이 지났다는 게 믿어지지가 않아요. 일단은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너무 많은 일을 마음에 들게 척척척척 하셔가지고 네. 특히 우리 세월호 유가족 네. 그 모든 것에 일단은 굉장히 좋고요. 그런데 그렇게 좋은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 언론이 계속 발목 잡기를 하고 있어서 저희는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생각과는 아무튼 상관없이 저희는 굉장히 지금 바쁘게 그 조중동과 MBC, TV조선 그 말도 안 되는 프레임 이것들을 지금 그것들과 싸우느라고 정말 허니문도 없습니다. 이미 시작됐어요, 전쟁이. 네. 굉장히 바쁘게 살고 있고요. 그 와중에 이제 어찌됐든 대선 미디어 감시연대 마무리를 내일 해야 되는데 일단 그냥 기본적으로 일 자체가 너무 많아서 바쁘고요. 그 와중에 지금 이 한경호 프레임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이렇게 뜨거워진 상태, 그 뜨거움에 마음고생, 몸고생, 기타 등등 많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제 생각에는 일단은 저희는 어떤 논란이 있어도 해야 될 일은 해나가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애초에 하고 있었던 그 감시 활동 계속 열심히 하고요. 똑같은 잣대로 저희 제일 싫어하는 게 이중잣대잖아요. 이중잣대를 쓰지 않고 똑같은 잣대로 똑같이 언론에 대해서 비판하고 지적하는 그리고 또 저희가 무슨 선무당처럼 무소불위의 그런 검을 들고 비판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떤 언론이든 간에 뭐라 그럴까요? 조심조심 그러나 엄중하게 그렇게 기본적인 보도 윤리와 준칙에 따라서 저희 모니터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자, 저희가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방송 내용은 15일 방송, 스승의 날,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세월호 기간제 선생님들의 순직을 인정해줬던 그날입니다. 14일 날 북한이 화성 12호라는 미사일을 쐈습니다. 이게 이제 ICBM이냐 ILBM이냐 그래가지고 조금 논란이 있는데 어쨌든 간에 기술력의 진전은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어요. 네. 자, 이것을 두고 이제 MBC가 문재인 정부의 또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정책에 대해서 나름대로 우려를 표명한 보도인데 시청자들이 보기에는 거의 불안을 부추기는 문재인은 안 될 거야 이 수준이에요. 그래서 거의 막말에 가까운 비유가 나오는데 어떤 비유가 나오는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보도 첫 머리에서 TV조선이 뭘 소개하냐면은 영화 클리프행어 아시죠? 아세요? 되게 옛날 영화인데 클리프행어. 저 세대의 영화죠. 와, 명작. 우리 배 나왔던가 클리프행어를 모르네. 굉장히 실베스타 스텔론 나오고 그죠? 네. 이게 이제 앵커 칼럼이란 코너인데 요 코너 자체에 대한 비판을 제가 나중에 좀 이따 해드릴게요. 그 클리프행어 금방이죠 우리에게. 근데 저는 앵커 칼럼이 이렇게 엄청 막 자주 걸리는 편은 아니에요. 이게 조선일보 사설 칼럼보다는 조금 뭐라 해야 될까? 예의를 지켜요. 그 정도 신문상의 사설 칼럼만큼 막말하진 않는데 요즘 문재인 대통령 집권하고 나서 조금 마음을 바꿔먹으신 것 같아요. 네. 근데 어쨌든 간에 그래서 클리프행어를 갑자기 보여주더니 클리프행어가 무슨 뜻인지 설명합니다. 무슨 뜻인데요? 무슨 뜻이냐면 이게 절벽에 매달린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말하면서 이제 영화에서 그 영화 자체가 이렇게 산 타다가 막 떨어질 뻔하고 막 서로 죽이고 그런 영화거든요.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절벽에 매달린 사람이라고 하더니 갑자기 범죄 심리학에서는 이 클리프행어가 연쇄살인범들의 심리를 뜻하는 말이래요. 네. 그 이유가 뭐냐면은 그 살인할 때 긴장감 있잖아요. 연쇄살인범들이 그거를 계속 느끼고 싶어서
그래서 더 자극적으로 절벽에 매달린 사람의 마음으로 계속 살인을 한다는 겁니다. 갑자기 영화 보여주다가 범죄 심리학을 왜 얘기하지? 근데 이 결론이 뭐냐면, 이 전반부의 결론이 뭐냐면, 이 클리프행어가 북한의 상태를 이 클리프행어에 범죄 심리학에서 쓰이는 클리프행어의 의미와 북한이 하는 태도가 똑같다. 네. 범죄 심리학자들은 연쇄 살인범의 심리를 이 클리프행어에 비유합니다. 살인을 하면 다음에 더 큰 긴장을 맛볼 생각에 살인을 또 이어간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북한의 끊임없는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도 이 클리프행어를 닮았습니다. 이 연쇄살인범이 사람 죽이면서 계속 긴장감을 키우기 위해서 죽이는 것처럼 북한은 그 긴장감을 계속 높이기 위해서 미사일을 쏜다. 뭐라고요? 뭐라고요? 무슨 말 하는 거지? 기가 막힌 비유. 네. 북한은 연쇄살인범이었습니다. 네. 아무튼 간에 그런 비유를 하면서 이 전개가 거의 뭐 스펙타클한 영화급입니다. 뭐냐면은 이번 14일 일요일 날 미사일 쏜 거는, 북한이 미사일 쏜 거는 무엇보다 북한은 문재인 정부를 겨냥했습니다. 그 얘기는 신문에서도 했잖아, 그지? 네. 근데 그 말을 이게 방송에서 이렇게 딱 겨냥한 것입니다도 아니에요. 겨냥했습니다. 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 자, 그 문재인 겨냥 거기까지는 괜찮아요. 난 안 괜찮은데? 문재인 정부를 겨냥했다고 말한 거죠. 네, 문재인 정부를 겨냥했다고 한 거죠.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했다고 한 거죠. 자, 그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뭐라 그럴까, 그렇게 확 이상하지 않아요. 그죠. 왜냐면은 항상 북한이, 근데 물론 이거는 굉장히 엄밀히 얘기하면은 TV조선의 대북관이 굉장히 틀려본 거예요. 북한이 미사일 쏘는 거는요, 우리 정부를 겨냥한다기보단 미국 정부를 겨냥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긴 하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틀려먹은 왜곡된 그 대북관을 지니고 있는지 기본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나라 정부도 겨냥은 하는 거니까, 우리나라 정부에 대해서도 의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메시지로 보내는 거니까 거기까지 이해하자 그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너무 웃겨요.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한 이유가 뭐냐면, 문재인 대통령이 계속 대화를 말하기 때문이래요. 무슨 말 하는 거야? 계속 대화를 말하기 때문이래. 그래서 갑자기 뭘 보여주냐면, 취임 전에도 평양부터 가겠다 그랬고, 취임한 다음에도 취임사에서도 평양부터 가겠다 그랬대. 당선되면 북한부터 가겠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취임사에서도 빼놓지를 않았습니다. 여건이 조성되면 평양에도 가겠습니다. 문 대통령은 어제 미사일 도발을 강력 경고하면서도 대화를 언급했습니다.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평양 가겠다는 말 하기 전에 워싱턴도 가고,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동분서주하겠습니다. 필요하면 곧바로 워싱턴으로 날아가겠습니다. 베이징과 도쿄에도 가고, 여건이 조성되면 평양에도 가겠습니다. 야, 진짜 나쁘다. 근데 거기서 평양 가겠다는 것만 싹둑 잘라가지고 취임하면 평양 간다 그랬다. 그리고 또 잘라내는 말이 있어요. 이번에 북한이 미사일을 쐈는데도 일요일날 문재인 대통령이 자꾸 대화를 얘기한다. 그래서 그 문재인 대통령이 발표한 그 입장 중에 대화 가능성이 열려 있지만 아무리 대화를 우리가 한다고 해도 라는 부분만 또 잘라서 보여줘요. 이 전체의 발언이 뭔지 다 아시죠? 네. 뭐냐면은 대화 가능성을 우리가 열어두고 있지만 이딴 식으로 하면 못한다예요. 쉽게 말해서. 북한의 무모한 도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시하고 엄중히 경고했습니다. 특히 문 대통령은 북한과의 대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지만 북한의 태도 변화가 선행돼야 한다는 점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북한이 우리가 대화 가능성을 생각하고 있지만 오해하지 않도록 강력히 경고해야 된다. 그러지 마라. 거의 모든 매체가 강력 경고의 방점을 찍어서 보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강력히 경고했다. 하지만 대화 가능성을 닫은 건 아니다. 이런 식으로 보도가 보통 되거든요. 이게 상식이거든요. 근데 뭐예요? TV조선은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다 잘라버리고 대화 가능성 요것만 딱 잘라 보도하는 거예요. 지금. 대화란 말만 자른 거죠. 대화란 말만 잘라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자꾸 대화를 얘기하니까 북한이 만만하게 보고 겨냥해서 미사일 쐈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박근혜 정부 아래서 제가 알기로 한 10번 정도 미사일 쐈거든요. 그럼 도대체 왜 박근혜 정부까지 만만하게 생각했을까? 그 이상하지 않아요? 더 강하게 안 해서? 네. 더 강하게 해야 되는데 박근혜 전쟁을 불사해야 되는데. 전쟁을 했어야 된다. TV조선의 대북관이 지금 그건 거예요. 네.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심지어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 중 일부를 싹둑 잘라서 왜곡하고 있죠. 이게 사실 언론이 하면 안 되는 가장 나쁜 그 어떤 언론 윤리 위반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발언의 일부러 전체 취지를 왜곡하는. 자, 이게 끝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를 하더니 갑자기 뭐라 그러냐면은 외신에서도
이 문샤인이라고 불리는 대북 정책, 문재인의 대북 정책이 햇볕 정책을 따라갈까봐 우려하고 있다. 이거 제가 저번 방송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외신은 그런 외신만 있는 게 아니에요. TV조선이 자꾸 그런 외신만 있다고 보도를 하고 있어요. 되게 기대하는 외신들도 많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것도 왜곡이고 도대체 한 보도 안에 몇 개 왜곡이 있는 거지. 자, 마지막에 시선 이태백은 장강에 비친 달을 건지려고 물에 뛰어들었다. 그래서 죽었다. 이런 전설이 있습니다. 그러고는 문재인 대통령이 갑자기 경고를 합니다. 달은 이상이고 물은 현실입니다. 달 쳐다보다 도랑에 빠진다는 영국 속담도 있습니다. 그럼 너 잘못하면 빠져 죽는다 이거죠. 네. 웃기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문재인 대통령의 정책이 문샤인이라고 불리고 있잖아요. 계속 그렇게 달만 바라보다가는 이태백처럼 강에 빠져 죽는다고 지금 협박하고 있는 거예요. 이태백 역할은 지금 TV조선이 하고 있는 빠져 죽을 듯한 것을? 그러니까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또 문재인 대통령한테 또 뭐라 그럴까요? 어떤 부탁을 해요. 강력한 외교 진영을 꾸려달라. 북한이 찍소리 못하게 본때를 보여달라. 이게 실제 워딩이에요. 보도에 나온 워딩이에요. 문 대통령은 북한이 벼락 매달리기로는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는 걸 본때 있게 보여줬으면 합니다. 팔에 힘만 빠질 뿐 결국 추락한다는 사실을 일깨워줘야 합니다. 그 첫걸음은 아마 강력한 외교안보 진용을 짜는 걸 겁니다. 본때를 보여달라. 우리 만만하게 보지 못하게. 제가 볼 때는 TV조선이 가장 우리 정부를 만만하게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자, 이러면서 보도가 끝납니다. 자, 사실 지금 이 보도의 문제점을 짚어드리자면 사실 한도 끝도 없어요. 그러니까 일단 그동안 보도 안에 있는 자잘자잘한 왜곡들은 제가 말씀드렸고 지금 이미. 그래서 이 보도의 가장 큰 문제점은 기본적으로 TV조선이 어떤 정도로 뒤틀린 대북관을 지니고 있는지 잘 보여주는 보도입니다. 사실. 그러니까 이 TV조선 보도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게 뭐냐면은 남북 대화 자체에 거의 알레르기적인 거부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대화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대화를 일절 차단하고 본때를 보여달라는 거예요. 자, 근데 그러면 남는 건 전쟁밖에 없어요. 전쟁하자는 소리잖아요. 근데 그 얘기는 또 안 해요. 할 수가 없지. 하면 욕먹으니까. 조선 같은 경우는 어제 핵무장이나 이런 거에 대한 그러니까요. 이런 여론이 있다면서 슬쩍 사설에서 흘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TV조선 조선일보보다는 약간 조심하는 게 조선일보에서는 우리 예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전쟁을 불사하자 막 이런 말이 나와요. 희생 어쩌고 이러면서. 네. 사설 칼럼에서 그런 얘기를 한다고요. 조선일보는. 네. 독인 개긴이지만 어쨌든 TV조선도 똑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상당히 그러니까 현실 외면이고 현실 왜곡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 지금 해방 이후에 많은 정부들이 있었지만은 대화를 완전히 차단하고 진짜 모든 연결 한 라인까지 다 끊어버렸잖아요. 지금 이 정도로 대화를 차단하고 압박과 제재로 일관한 정부는 사실 이명박 박근혜 정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박정희 전 대통령도 대화를 추구했어요. 그게 이제 액션이다 이런 평가들은 일단 차치하고 공식적으로 대화를 하자 그랬단 말이에요. 뭐냐면은 아무리 제재와 압박이 있어도 대화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방식이에요. 우리는 당사자잖아요. 네. 왜냐하면 우리 이 사태를 해결해야 되잖아요. 이 분단이라는 상황을 해결해야 되고 자꾸 북한이 도발하거나 아무튼 군사적인 소요 그리고 이 어떤 사회 정치적인 소요를 우리는 해결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뭐예요? 당연히 대화를 해야 돼요. 대화가 아니면 전쟁이니까. 이건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베이스란 말이죠. 기조는 바뀔 수 있죠. 상황에 따라. 제재 압박을 더 많이 하느냐. 일단 분위기가 좋아서 대화를 더 많이 하느냐. 근데 대화는 기본적인 방식인데 지금 TV조선 뭐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근데 이거는 그러니까 국제적인 대북 정책에 대해서도 완전히 무지한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요새 자꾸 한 재작년부터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하에서 미사일을 너무 많이 쏘고 핵실험 2차례 했잖아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유엔에서도 계속 지금 대북 유엔 안보리에서 제재 결의안을 내고 있죠. 그리고 규탄 결의안도 한 2차례 나왔단 말이에요. 이 결의안을 더 뜯어보면요. 제재와 압박을 얘기하고 있지만 그 내용을 다 읽어보면은 어떤 내용이 있냐면은 하지만 북한 주민들의 인권과 정치 상황에 대해서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 그러면 위험해지니까. 전쟁 위험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북한 정부, 김정은 수뇌부에 타격을 줄 수 있는 제재와 압박이 가해져야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대화 가능성을 열어놔야 된다. 육자회담과 같은 대화 창구를 마련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가 노력해야 된다. 이게 뭐냐면 어떤 결의안에도 이 문구들은 빠지지가 않아요. 제재 결의안이든 압박 결의안이든 규탄 결의안이든. 뭐예요? 그러니까 국제사회에서도 제재와 압박을 해야 할 땐 하지만은 대화 가능성과 어떤 북한 국내 주민들의 어떤 상황, 생명, 인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조심한다는 거죠.
대화는 그냥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베이스예요.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전쟁하자는 건 비이성적인 걸 아마 조선일보도 알지 않을까? 물론 요새는 그런 것도 잘 모를 수도 있다는 의심이 들긴 하지만은 보수 세력, 보수 기득권 세력의 어떤 그 권력 유지를 위한 방안 중에 하나로 이걸 쓰고 있지 않나. 이게 그래서 색깔론이라는 게 원래 그런 거잖아요. 예. 이것도 색깔론의 일종이기 때문에. 비판에 마르지 않는 샘물 같은. 예, 그래서 이건 끝까지 물고 늘어질 수 있는 좋은 떡밥이기 때문에 아마 근데 계속 정부가 나가서 정말 전쟁하자라고 하지 않는 한 계속 쓸 수 있는 소재군. 궁금해요. 그래서 전쟁하자고 하면 뭐라 그럴까 과연 조선일보는? 안 말릴 거. 안 말릴 것 같은데. 안 말릴 것 같아. 이겨야 된다고 막 그러는. 아니 근데 그런 이성이 여태까지 한 번도 없었는데요. 지금 뭐 종편에서도 계속 전쟁 불사론 이야기를 했고 조중동이 이야기하는 것은 강경한 모습을 그러니까 통일의 방식으로 우리가 계속 강경한 모습을 보여서 힘으로 이제 그야말로 이제 찍어 눌러야 된다는 제압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 조금의 희생이 필요하다 그 과정에서 진짜 이거예요 딱.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말리지는 못할 거예요. 그동안의 그 논조가 그랬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만약에 정말 전쟁이 이제 일어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이루어지면은 그 이야기 때 그때부터는 이제 대통령에게 책임을 돌리겠죠. 그러니까 뭔가 합리적으로 못했다라거나 그런 식으로 이제 말을 하겠죠. 그 뭐라 그래 협상에서 졌다거나 뭐 현명한 판단을 하지 못했다거나 이런 얘기는 하겠지만은 아무튼 노골적으로 지금까지 했던 그 안보 장사 이 행태는 이제 변하지 않을 것 같고 저는 그러니까 계속 우리가 말하는 그 마치 나는 한국에 살고 있지 않는 것, 한반도에 살고 있지 않은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장사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게 무슨 신념이 있는 게 아니야. 그야말로 이제 내 자식이 이게 당할 일이고 내 가족이 당할 일인데 그것과 상관없이 저 멀리 인공위성에서 한국을 바라보면서 그 관전평을 하는 관점으로 관전평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고 있는 그 관전평도 굉장히 악질적인 관전평이에요. 싸워라 이거거든요. 게임을 보는 듯한 그런 이제 관전평을 그래서 하고 있는 것이 저는 사실 물론 그동안 조선일보, 조중동, TV조선 이런 방송사에서 워낙 이런 호전적인 보도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렇게 뭐랄까 내성이 생겼다고 생각했는데 어제 이 보도를 보니까 정말 이거는 마음 먹고 비판을 해줘야겠다는 생각이 확 든 게 물론 제가 이제 중간중간에 한 번씩 이런 반박을 해주긴 하지만은 이 물에 빠져 죽는다는 비유를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은 우리는 이거 늘 하던 보도지만은 문재인이 집권했네? 이제 우린 뭐 허니문이고 없어. 싸울 거야. 무조건 발목 잡을 거야. 이런 어떤 의지가 너무 많이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보도에서 이런 표현을 쓸 수 있지? 물론 조선일보는 막 전쟁 불사하자는 말을 하긴 하지만 어쨌든 그거나 이거나 그 쓸 수 없는 말이에요. 사실 보도에서 함부로. 날이 좋아서, 날이 좋지 않아서, 날이 적당해서 모든 날이 언론을 모니터하기 싫었다. 민얼련의 미디어 탈곡기. 그래서 제가 앵커 칼럼이란 코너에 대해서 이거는 좀 짚어줄 필요가 있는데 물론 우리 민원연 회원이나 청취자 여러분들 중에 TV조선을 보는 분들이 없어서 이 앵커 칼럼이 뭐냐면요. 전형적으로 정말 눈에 띄게 손석희 앵커의 앵커 브리핑을 따라하는 거예요. 네. 격언을 많이 쓰는 것도 사실은 그 손석희 앵커 브리핑. 왜냐하면 손석희 앵커가 격언 그리고 본인이 읽은 그 어떤 소설, 문학 작품, 역사서, 심지어는 논문. 손석희 앵커는 왜냐면은 학위가 있기 때문에 심지어는 음악. 그래서 본인이 학위가 있고 공부를 굉장히 오래 한 분이에요. 되게 사랑에 빠진 눈인데요. 자 이거는 손석희 앵커를 찬양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자 그런 거를 많이 이용해서 굉장히 부드럽게 논리를 그거를 굉장히 우리 사회 정치 상황과 부드럽게 연결시켜서 굉장히 교묘하게 그러니까 교묘한 건 좀 나쁜 표현이다. 적절하게 굉장히 속 시원하게 비판을 하잖아요. 박근혜 국정농단 때도 그랬고. 근데 이거를 따라하는 거예요 지금. 앵커 칼럼이 늘 그런 태도를 취해요. 한 번은 그래서 트로트를 부른 적도 있어요 이분이. 무리수를. 판소리 안 돼. 판소리 트로트가 아니고 판소리. 그리고 이번에도 맞아요. 그 친박 그런 거 얘기할 때인가 그럴 거예요. 네. 자 그런 거를 그러니까 그걸 보시면 이번에 클립행어 가져왔잖아요. 자 영화 클립행어 가져왔죠. 그러니까 계속 이런 프레임이 아니죠. 이런 포맷을 취하고 있는데 너무 억지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부드럽지 않아. 연관성이. 네, 연관성이 없어.
클리프 행어 얘기하다가 갑자기 범죄 심리학으로 넘어가니 그게 북한이래. 상식적으로 이게 납득이 가세요? JTBC 앵커 브리핑이 문학적인 비유를 하고 있다면은 TV조선은 그냥 갖다 붙이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억지로. 클리프 행어 영화 감독이 보면 아마 까무러칠 거예요. 자기 영화가 이런 논리에 이용됐다는 걸 알면. 신문 그 문재인 대통령 그 발언 이후로 뭐 비정규직 그 노조들 그리고 비정규직 투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그 이틀 뒤인 이제 5월 16일 또 하나의 보도가 나왔는데 이거 굉장히 제목부터 약간 심상치 않아서 좀 주의 깊게 봤는데요. 제목이 조선일보입니다. 제목이 문 대통령 정규직 전환 플러스 알파 달라는 민노총의 일침. 네. 이게 제목이에요. 근데 이 기사는 앞부분에는 쭉 이제 문재인 대통령 그 발언 이후로 기재부에서 이제 실질적으로 현황 조사도 하고 실태 조사도 할 것이고 뭐 어떻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한 2단락 정도 하고 나머지는 다 그날 당일 12일 날 인천공항에서 그 주고받았던 대화 분위기, 내용 이런 것들을 전달을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이게 사실상 뻥입니다. 네, 조선일보가 거짓말을 거기서 뻥칠 게 있어요? 그러니까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이게 정말 너무 치졸해서 이 기사 속에 민주노총 인천공항 지부장인 박대성 씨가 질문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조선일보가 어떻게 썼냐면은 민주노총 인천공항 지부장인 박대성 씨가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며 불쑥 손을 들고 일어나 질문을 던졌다. 그는 강한 어조로 뭐 간접고용 뭐 받긴 더 끝이 아니다. 약속을 받고 싶다. 테이블을 만들어 달라 뭐 이런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문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서 뭐 대답을 했죠. 그 쉬운 일은 아니고 여러 가지 이제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야 된다라고. 그러면서 조선일보 워딩이 이거예요. 문 대통령은 말을 끝내려다 한마디 덧붙였다. 야, 소설 같죠? 우리 노동자들께서도 뭡니까 막 한꺼번에 막 다 이렇게 받아내려고는 하지 마시고 또 단계적으로 차근차근. 그러면서 여기 뒤에 조선일보가 바로 이어서 붙인 게 당시 현장을 지켜본 정부 관계자는 노조 요구를 한없이 받아줄 줄 알았는데 선을 긋고 중심을 잡는 모습을 보고 안도했다. 대통령이 노조도 좀 욕심을 버리라고 훈계하는 분위기였다. 이렇게 덧붙였어요. 그리고 그 뒤에는 뭐라고 또 써놓냐면은 이날 이후 인천공항 안팎에서는 민주노총이 벙어리 냉가슴을 앓고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왜냐, 문 대통령이 전격 방문에 힘을 실어준 것은 고맙지만 생각지 못한 쪽으로 일이 흘러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얘기를 하는데 그 생각지 못한 쪽으로 일이 흘러갈 가능성이 뭔지 설명을 안 해요. 그리고 이간질 수준인데? 그러면서 거대 비정규직 사업장인 인천공항에 공을 들여온 민주노총 입장에선 조합원 이탈도 예상된다. 라고 하면서 인천공항 정규직 몇 명이고 뭐 조합원 몇 명이고 이걸 쭉 말해줘요. 그리고 이 기사는 마지막 단락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도 취임 이후엔 노동계에 쓴소리를 하기도 했다라고 하면서 그 내용을 이제 소개하는 걸로 마무리가 됩니다. 일단 2가지 거짓말이 있는데요. 하나는 저희가 이 기사 속에 등장한 민주노총 그 인천공항 지부장 박대성 씨한테 연락을 했어요. 그래서 당시 상황이 어땠냐. 진짜 실제로 그러니까 훈계를 하고 약간 뭐 일침을 놓는 그런 분위기였느냐라고 물어봤는데 이분 말씀으로는 이 질문 자체가 예상치 않았던 그러니까 준비되지 않은 질문인 건 맞다. 돌발 질문이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문 대통령이 굉장히 성의 있게 답변을 해줬고 이 워딩 속에서 그러니까 대화를 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을지로위원회 얘기도 막 예시를 들어줬고 성실하게 답변을 했기 때문에 하고 그 뒷부분에 하지만 우리가 서로 양보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말하면서 그 아까 조선일보가 인용했던 말을 끝내려다 덧붙였던 그러니까 노동자들도 한꺼번에 다 받아내지 말고 단계적으로 하자라고 하는 말을 붙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맥락상 아무도 그거에 대해서 훈계한다고 느끼지 않고 그냥 이런 부분도 같이 고려하자라고 얘기한 걸로 느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제기 그 자리에서 하지 않았고 당연히 실제 녹취록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좀 분위기가 달랐다라고 하면서 녹취록을 주셔서 좀 들어봤는데 그 문 대통령 발언 끝난 다음에 박수 그냥 자연스럽게 나와요. 그러니까 훈계하고 일침했으면 당연히 반발이 일어야 되는데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근데 그럼 그 자리에 있던 현장에 있던 정부 익명의 관계자는 대체 누군데? 누군데 전혀 다른 안도의 한숨을 쉬고. 안도의 한숨을 쉬고 누구길래 이런 현장의 분위기를 읽었을지 일단 좀 의문스럽고 실존 인물인지 일단 좀 의문스럽고 솔직히 말하면 실존 인물. 네. 또 하나는 아까 말한 것처럼 민주노총에서 조합의 이탈을 걱정하고 있다는 예상된다라는 것도 뭐 누군가 얘기가 나온다고 했으니까 누군가한테 들은 거잖아요. 근데 이런 건 그냥 민주노총이 확인하면 되는 거거든요. 조합의 이탈 실제로 있는지. 오히려 문 대통령 발언하고 이제 지지 발언 일종의 발언 이후로 조합원 가입 문의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 그 전화 받은 당시에는 전체 현황이 파악되진 않았는데 지부 중에 일부 지부는 한 7명 정도 그 직후에 또 신입 가입원이 생겼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분위기가 일단 아닌데 대체 왜 이런 말을? 라는 싸워라 이렇게 하는 게 진짜 나쁜 보도다.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막말로,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간질시키는 보도죠. 거기다 지금 완전 거짓말, 허위 사실 유포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는 그런 보도는 가능하죠. 인천공항이,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일단 기조를 말한 거고 사실 아직 진행된 건 없어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에 대한 우려라던가 뭐 방향성에 대한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인천공항 측에서 이 정규직화하는 방식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할 수는 있죠. 이게 정말 제대로 된 정규직이다라고 광고할 만한 성과인가라는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데 이거는 그런 의문 제기 이런 수준이 아니라 그냥 감정을 계속 듣고 있는 거예요. 아니 허위 사실 유포잖아. 네, 상황을 전혀 분위기라는 게 참 애매하죠. 어떤 사람은 그렇게 느낄 수도 있고 이렇게 느낄 수도 있는 것이긴 하지만 그런 수준을 벗어나는데 그런 수준을 정말 벗어난 거죠. 그 질문 당사자가 문제제기가 뻥이잖아, 없다는데 이런 이런 식으로 건 얘기를 진짜 어떻게 해야 돼? 얘기를 하고 있고 고소하고 싶다 진짜. 또 걸어주세요로. 이거 이간질 다시 그분께 전화해서 걸어주세요. 아니 이간질도 사람이 말이에요. 교묘하게 해야 아니 근데 이거는 진짜 본인이 언중일이 넣으면 최소한 정정 보도는 나올 수 있는 내용인 것 같아요. 이간질도 교묘하게 해야지 저렇게 거짓말 쳐가서 하면 그러니까 또 교묘하게 또 조선일보가 이 기사 내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약간 칭찬하는 어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노동개혁을 제대로 그러니까 노동자들의 의견을 저렇게 막 다 들어줄 거지, 다 들어주진 않을 거고 자기 그게 있네 이러면서 그래서 안심한다 이거잖아 지금 조선일보 입장에서는. 안심하는 것 같진 않지만 안심했으면 좋겠다는 자기들의 입장을 약간 자기 위로 같은 보도예요. 네, 그런 보도를 내놓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업들아 안심해라 이런 건가? 뭔가? 그러니까 이렇게 가면 우리 안 때릴 거야라는 뭐 그런 것도 될 수 있겠고. TV조선에서는 이게 어떻게 나왔나요? TV조선은 이렇게 나쁘진 않아요. 막 거짓말하고 거짓말. TV조선은 그런 정도의 내용은 사실은 아니고요. 거짓말하거나 그러진 않았고. 그 서울대학교 뭐죠? 비학생 조교의 문제를 그 본래 내용을 말하지 않고 싹 삭제해가지고. 그러니까 비학생 조교가 파업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 파업하는 이유를 싹 잘라버리고 비학생 조교 노조는 정규직 전환을 요구했고. 학교는 정규직 전환은 받아들였는데 임금 삭감하라 그래서 갈등이 벌어졌다. 그래서 파업했다. 이게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은 이렇게 되면 뭐가 되냐면은 비학생 조교가 굉장히 임금 깎았다는 이유로 떼쓰는 것처럼 보여요. 그죠. 그냥 보도를 보고 있으면 그렇게 보여요. 그냥. 서울대학교 비학생 조교들이 이 고용 불안을 해소해달라며 총파업에 들어갔습니다. 비학생 조교들은 임금 삭감 없는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전국 공무원 노조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 취임 100일 안에 비정규직 문제 등을 해결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되게 복잡한데 원래 비정규직은 최대 2년에다가 그 조건을 갖추면은 2년인가밖에 더 못해요. 최대한 이제 그러니까 최대 3, 4년인가밖에 못해요. 연장을 해도 비정규직 쓰려면. 근데 지금 비학생 조교 중에 보면은 10년 넘게 한 사람들이 수두룩하거든요. 17년 근무한 사람이 17년 근무한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뭐예요? 법을 어기면서 계속 계약을 연장한 거예요. 비정규직으로 서울대가. 이것 때문에 감사원에서 감사가 들어왔어요. 서울대로 감사한다고 예고가 떨어졌죠. 서울대가 작년 말에 급하게 갑자기 정규직 전환을 막 한 거예요. 테이블에 와서 앉으라고. 그래서 테이블에 와서 앉아서 하는데 서울대가 그때 이제 내민 조건이 뭐냐면은 임금 25% 삭감. 그리고 고용주가 정규직이라면 고용주가 있을 거 아니에요? 사용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사용자는 당연히 서울대 총장이 돼야 돼요. 그래야 그 노사 간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학교가 책임을 질 수 있어요. 근데 무슨 이상 기관장을 갖다 붙였어요? 너네 사용자는 학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너네 사용자는 학교는 아니야. 그게 무슨 아무튼 이상하죠? 하나가 더 있는데 국민연금, 그러니까 원래 학교 직원들은 그 학교의 연금을 타게 돼 있죠. 사학연금이라고 그래서. 그거 타지 마. 대신 국민연금 해.
이렇게 조건을 내밀었어요. 당연히 못하죠. 그죠. 네, 당연히 못해. 이거는 나는 노조가 아니고 내가 그냥 딱 봐도 못하겠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한번 협상이 결렬된 다음에 지금까지 파업을 하고 계신 건데 심지어는 노조가 어떻게까지 했냐면은 임금 삭감은 받아들일 테니까 그거 국민연금 말고 멀쩡한 학교연금인데 왜 국민연금 타라는 거예요. 학교연금 타게 해주고 우리 그리고 사용자는 총장이지. 우리 다른 정규직들은 전부 총장이 사용자인데 왜 우리만 기관장이냐. 그거 바꿔줘. 우리 임금 삭감 받아들일게 했는데 학교가 그것도 걷어차버렸어요. 그래서 파업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심지어 MBC가 다 보도했어요. MBC가. 다는 아니고 MBC가 일부분 아무튼 그 정황은 살짝 정황을 보도해줬어요. 서울대가 법을 어겼고 MBC가 보도한 건 이거예요. 서울대가 법을 어겼고 심지어는 법원에서도 그렇게 하지 마라라고 판결했는데 서울대가 그걸 다 지키지 않아서 파업을 한 거다. MBC는 굉장히 보도를 잘한 거죠. 그런데 TV조선은 이런 내막을 싹 잘라버리고 학교가 정규직 해준다 그랬는데 학생 노조가 비학생 조교 노조가 받아들이지 않았고 학교는 임금 삭감을 요구했고 그래서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네, 이렇게 보도된 거예요. 되게 나쁜 보도예요, 사실. 그러니까 그 사실관계의 핵심을 은폐한 보도죠. 조선일보보다는 좀 덜하지만 아무튼간에. 네. 요거랑 하나 더 짧게 그냥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아까 봉우 씨가 이게 보수 언론들이라고 하는 곳들이 지금 이성을 가지고 합리적으로 뭐 안보 문제나 이런 것들에 접근하고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저도 동의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어제 류근일 씨 칼럼이 하나 나왔거든요. 그분은 뭐 유명하죠. 근데 이분이 문제 삼은 게 제목이 사드도 적폐청산 대상인가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문제를 지적을 한 게 요게 민주당 측에서 사드 청문회 얘기를 꺼냈잖아요. 네. 그거 가지고서 그거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사드 청문회를 뭐에다 비유를 하느냐. 50 말기에 박종철 고문치사, 예? 유신 정권 말기에 긴급조치 195, 자유당 말기에 3.15 부정선거, 최순실 사태에 비교를 해요. 도대체 왜? 역대 정권들의 이 과잉 행동들이 문제가 됐는데 이거 지금 제가 예로 든 것들이 다 과잉 행동 때문에 일어난 것들인데 사드 청문회도 그거와 마찬가지다라는 것이죠. 그런 예시를 들고 있습니다. 야, 이건 뭐라 반박할 수가 없다. 그냥 약간 이상하시다라고 네, 말씀을 하실 수밖에. 이거는 문제가 있다. 네. 그분에게. 네. 그분과 이것을 실어준 조선일보의 네. 그러네요. 조선일보도. 이건 뭐 그러니까 하자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다. 반박하기가 싫은 보도네요. 네. 종편 자, 그러면 저는 이제 조국 수석에 대해서 제 그 종편이 어떻게 했나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언제 방송이에요? 이게 5월 11일 방송이에요. 근데 이제 5월 11일부터 시작됐죠. 이제 조국 수석에 대한 이야기는 TV조선에서 조금 많이 했다고 이제 보고가 됐는데요. TV조선 보도본부 한라인이라는 방송에서 일단은 문 정부 키맨 탐구라는 주제로 임종석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의 인선에 관련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첫날은 그런 거 있잖아요. 통합진보당 해산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 발언을 했던 과거 발언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라면서 조국 수석이 당시 국가보안법과 통합진보당 해산에 대해서 부정적 의견을 표출한 사실을 언급을 하고 요 정도 차원에서 그냥 이렇게 떠들고 끝났어요. 첫날은. 그런데 이제 5월 12일 날은 조국 수석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를 하면서 이때는 이제 그 수사 개입은 없다 처음에 말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수사 이야기 우병우 수석 정윤회 사건. 네, 정윤회 사건 관련된 뭐 이런 이야기들 한 거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트집을 잡으면서 이것은 이제 사실상의 수사 지휘다라고 이제 몰아가는 그런 발언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기자가 사실 기자 브리핑이라는 형식을 빌려서 기자가 나와서 요즘은 TV조선이 예전에는 패널들이 되게 많이 나왔는데 지금은 자사 기자들 위주로 많이 이제 구성을 하거든요. 그래서 백대우 기자가 나와서 기자 브리핑이라는 형식을 빌려서 이 사안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는데 여기서 전적으로 자유한국당의 그 조국 교수에 대한 그러니까 조국 수석에 대한 비판적 입장 이것을 잘 담아서 버무려서 전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백대우 기자가 자유한국당은 수신제가 뭐 치국 평천하인데 가정도 이렇게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는데 어떻게 공직기강을 바로 세울 수 있겠냐 하면서 조국 수석 어머니의 그 사학세단 세금 체납 문제를 거론을 하고요. 그다음에 통합진보단 해산과 관련된 의혹을 보여주면서 국가보안법 이야기를 또 하고요. 그리고 그 조 수석이 93년 울산대 교수 재직 시절에 산호맹 관련돼서 그
그러니까 구속된 적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이제 이거는 이야기를 한 게 아니고 자유한국당 대변인 발언을 녹취 인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쭉 이제 묶어가지고 이제 논쟁을 시작을 해요. 그런 다음에 웃기는 거는 자유한국당 이렇게 길게 보여줬으면 국민의당이나 더불어민주당도 보여주잖아요. 근데 보여줬대요. 근데 제가 이제 보고서를 받았을 때 보여줬다라고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뭘 보여줬느냐, 이게 제대로 해명이 됐느냐라고 했더니 너무나 그냥 엉뚱한 이야기들을 보여줘서 위에서 말한 조국 수석에 대한 비판, 그것이 해명이 하나도 안 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아주 전형적으로 말하는 입장을 기계적 균형을 지키느라고 각 당의 입장을 가져다는 붙였는데 이게 위에서 말한 그 갈등의 논지를 해명하는 내용이 아니고 그냥 더불어민주당이 말하는 모습을 그냥 보여주기만 해서 장난 아니다. 이 모니터 하신 분이 모르겠어요. 이렇게 뭘 보여줬지? 보긴 봤는데 그런 정도의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완이 필요하다. 제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좀 웃기는 거는 조국 수석이 그 SNS를 그만하겠다 한동안 이런 이야기를 했대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 자기들끼리 엄청난 이제 억측을 이제 트집 잡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아까 제가 말한 보도본부 한라인에 나오는 문승진 씨라는 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 문승진 앵커거든요. 조수석이 트위터를 접는 이유가 최근 네티즌을 중심으로 국가보안법 전력 또는 폴리페셔 논란과 더불어 조수석의 과거 발언과 활동에 대한 검증을 하려는 움직임이 보이자 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려는 의도가 아닌가 라면서 페이스북 그거 안 하면 검증 못해요? 야, 진짜 저 이해가 안 되네. 이 정도 되면은 진짜 방석 깔아라. 의심하는 시선도 깔아라.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아무튼 이런 말도 안 되는 햇소리들을 지금 하기 시작했어요. 그다음에 논문 표절 의혹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 인터넷 매체에서 그간 취재했던 조수석의 논문 표절 관련 문제의 기사를 오늘 재공개했습니다. 그러면서 말을 하는데 이것은 아시다시피 미디어워치. 네, 다 변희재 씨가 한 거예요. 하고 있는 미디어워치. 심지어 다 공식적으로. 이분의 전공이 논문 표절이잖아요. 아니, 심지어 이거 변희재 씨가 제기했던 거 전부 아닌 걸로 학교랑 다 인정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매체에 대해서 이제 주절주절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 뭐라고 했냐면 표절 판정 여부에 대해서 현재 어쨌든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입니다. 변희재를 고용해라 그냥. 네,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사실 한겨레에서 이미 보도한 바 있죠. 6월 26일에 서울대 조국 교수 석사 논문 표절 아니야라는 보도에서요. 서울대에서는 표절로 볼 수 없다고 판정을 내렸고요. 근데 이런 맥락이 전혀 이제 해석, 그러니까 전혀 제기되지 않고 그냥 의혹 제기만 하는 이런 보도를 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15일 날에도 TV조선이 조국 수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제 트집을 거는데, 여기에서는 특별한 자신들도 이제 해명을 하지 않고 이런저런 떠드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런 거예요. 엄성섭 씨가 인사는 원래 검증 담당이 민정수석실이잖아요. 라고 이야기를 띄우자 백대우 씨가 아직 조직이 정비되려면 2주 정도 걸리는 과정이라 관리가 안 되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로 지난 12일에 이른바 정문회 문건 재조사를 사실상 시사를 했고 조수석 스스로도 강력한 검찰개혁을 예고하는 등 민정조직이 국정 현안에 어떻게 보면 한가운데 놓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본연의 임무인 대통령 친인척과 공직기관 관리, 인사검증 과정을 철저히 해야 되는데 지금 다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시간에 여유가 있냐 이런 목소리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왜 딴 일 하냐. 원래 민정수석은 인사관리나 해라. 이런 식의 지금 주장을 이제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트집을 잡으려고 지금 난리가 났다라는 거고요. 인사관리는 인사수석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지금 박근혜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다 트집을 잡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거민정 교과서 이것에 대해서 거민정 교과서가 편향적이라고 주장하는 내용들. 그러니까 이전에 계속 해왔던 내용인데요. 진짜 지긋지긋하다 진짜. 이런 내용을 해요. 그래서 채널A 토요 랭킹쇼에 출연한 최병묵 월간조선 편집장 전 편집장이죠. 현행 국사 교과서 거민정본이 그중에 왜곡된 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라면서 다시 한번 이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현재 거민정 교과서에 편향되거나 아니면 너무 심지어는 종북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내용까지 있는 건 틀림없다라고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있는데 채널A 뉴스 탑10에 출연한 이동영 동아일보 정책사회부 차장은 문 대통령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제 왜냐하면 기존의 검정 교과서들의 문제점이 굉장히 많다. 북한의 입장을 그대로 대변하는 듯한 내용이 적지 않았다. 그래서 국정교과서
국정교과서를 만들어야 한다라고 해서 수정이 된 건데 다만 그 절차 과정에서 여론 수렴이 제대로 안 돼서 문제가 생겼는데 그런 앞뒤 맥락 없이 국정교과서는 적폐다라고 해서 자신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만 듣고 있다라고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비판하는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임을 위한 행진곡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것 좀 웃겼어요. 최병묵 씨가 채널A 토요일 랭킹쇼에서 저는 실질적으로 합창과 재창이 별 차이가 없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라고 했는데 그럼 예전에도 그럼 합창과 재창 별 차이가 없으면 지창하게 해주지. 사람들이 하자고 했을 때 왜 그걸 그렇게 막았어? 그때는 죽어도 안 된다고 해놓고 이제 와서 별 차이가 없다. 뭐 이러면서 별 차이 없으면 자기도 이렇게 얘기하지 말아야 되잖아. 그러면서 신경 안 쓰고. 그런데 이제 관련된 분들이 워낙 이걸 자꾸 뭐는 격화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의도로 의심을 하다 보니까 저런 논란을 빚고 있는데 아주 실용적으로 생각한다면 저는 별 차이가 없다고 봅니다. 네, 다행이네 그렇게 생각하셔서. 채창할게요 그래서. 그리고 채널A 정치데스크에 출연하는 최석호 기자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폐기와 임을 위한 행진곡 재창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이것을 10년간의 보수 정권 지우기라고 이렇게 평가를 했다고 지울 건 합니다. 지워야지 뭐. 지우면 안 되죠. 다 끄집어내서. 탈탈 털어야지. 바로 잡는 거예요. 네. 보수 정권 탈곡기는 없나요? 보수 정권 그냥 보수 정권이 보수 정권이기 때문에 우리가 털거나 지우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보수 정권의 실정이 너무 심각했고 보수 정권이랑 하면 안 되겠다. 역사 왜곡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적폐 정권 그렇죠. 네. 그런 거를 우리가 이제 하는 건데 이것에 대해서 지금 이제 종편이 이제 발동을 탁 이렇게 걸은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을 오늘 보고서에서 받았어요. 참 저는 이 조중동이랑 이 종편들 보면요. 종편에서 JTBC는 좀 빼고인데 정말 열심히 산다는 느낌이 들어요. 정말 열심히 한다. 근데 좀 정당하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열심히 살면 좋은데 그 원래 열심히 좀 더 이상 하면은 되게 비방용 말이 나올 것 같아서 아무튼간에 애처롭습니다. 그죠? 네. 열심히 그러니까 애쓴다 이런 생각이. 근데 참 뭐 요새도 많은 일들이 있고 마음 아픈 일들도 있지만 제가 이번 대선 기간 동안 우리가 모니터하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는 얘네들이 이렇게 애쓰는데 잘 안 통하는 면이 좀 있다 이제. 그런 게 좀 느껴져요. 좀 예전보다 이런 게 통하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안보 장사라든가 이런 것도 약간 세대가 변하면서 좀 덜 먹히는 면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이제 우리 박근혜 씨가 큰 똥을 싸주셔가지고 그런 영향도 있지만 그런 생각이 이번 들었습니다. 선거는 약간 좀 그랬고요. 저도 내일 얘기를 하겠지만은 이번 선거 보도에 대해서 제 이영관 기자랑 인터뷰한 내용이 사실 그 한경호 프레임은 정말 아주 작은 부분이고 이번 선거 보도를 정리하는 그런 인터뷰였는데 온통 다 그 주제로만 지금 막 제목도 그렇게 뽑고 내용도 그렇고 게다가 제가 말했던 애초의 내용 중에서 너무 많은 게 삭제돼 버리는 바람에 저야말로 제가 말한 것의 맥락이 제거된 특히 한경호 프레임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이렇게 좀 길게 얘기했는데 그게 다 이제 잘려서 이렇게 되게 단축됐거든요.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번 선거 보도를 정리하는 저의 입장은 지금 많은 사람들이 조중동에 대해서 조중동과 종편이 생각보다 힘을 쓰지 못해서 이번 선거 결과가 이렇게 이제 MBC도 그렇고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데 내가 보는 매체 중심으로만 대부분 생각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미디어에 함정에 많이 빠져 있는 게 시골에 계신 어떤 할아버지는 그 KBS하고 MBC만 보세요. 그래서 세상에 우리가 이런 싸움을 한경호 논쟁 이런 걸 벌이고 있는지 전혀 모르고 계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지금 MBC와 그 TV조선의 그런 식의 논리에 지금 몰입돼서 아마 지금 굉장히 나라 걱정을 하고 계실 수도 있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저런 짓을 하고 있다. 큰일 났다. 이렇게 걱정하는 분도 있고. 그런데 또 우리는 이제 또 다른 자기가 보는 매체에 따라서 그래서 저는 조중동 모니터가 뭐가 필요해 지금? 지금 저거 누가 봐? 먹히지도 않는데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쉽게 하기에는 우리 상황이 사실은 그렇게 단편적이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여전히 가장 많이 팔리는 신문이고요. 그리고 조중동은 누가 보냐의 의미가 아니라 조중동은 우리 사회 그 공고한 그 기득권 세력의 중심이에요, 중심. 네, 그러니까. 거기서 모든 우리가 바라보는 자유한국당이라든가 또 태극기 세력의 논리 그런 게 다 조중동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반드시 타파해야 되고 우리가 끝까지 감시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저희가 모니터 방식도 좀 다양하고 모니터 대상도 다양해야 된다. 왜 너네는 뭐 그런 진보 매체는 모니터하지 않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모니터 안 하는 거 아니에요? 분명히, 아니 안 하는 분야도 있어요. 왜냐하면 인터넷 매체 같은 네. 경우에 우리가 너무 많기 때문에. 사실 답이 없어서 안 했고 이번 선거 기간에만 뭐 SNS 모니터를 해본다거나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렇게 방식을 좀 다양화하거나 또는 지금 국민 여러분들이 거의 모든 분들이 다 모니터를 거의 사실상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제보를 많이 받아서 그거라도 확인해서 우리가 뭔가를 해보는 이런 작업은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저희가 아무튼 비판에 대해서 잘 듣고 그러나 저희가 뭐 그야말로 어떤 그 비판 때문에 저희가 중심을 잡지 못하고 산으로 가는 그런 활동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아무튼 그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귀담아 들으면서 저희 활동을 잡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있어요. 그러니까 모니터는 모니터대로 계속 잘하고 그런 어떤 캠페인이나 그 적폐청산에 대한 그러니까 언론개혁에 대한 국민의 열망 이런 거를 끌어내는 그런 작업을 또 우리가 액션이 좀 필요하다. 액션을 좀 더 많이 해야겠다. 이런 고민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 이것으로 마치고요. 자,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는 내일도 열심히 털어드리겠습니다. 탈탈탈. 안녕. 안녕하세요. 민원연의 이봉우 활동가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언론의 문제는 민주주의의 문제입니다. 독재와 부패 기득권을 대변하는 언론들은 아직도 살아있습니다. 민주주의의 문제는 곧 우리 삶의 문제입니다. 사주의 입장을 반영한 권력의 욕심을 투영한 언론, 이들을 감시하려면 전문성과 꾸준함 그리고 투명함이 기초되어야 합니다. 민원연은 1984년부터 시민단체로서 언론을 감시해오고 있습니다. 민주언론 시민연합은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투명하게 운영됩니다. 민원연 후원으로 언론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활동에 힘을 보태주세요. 민주언론 시민연합은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투명하게 운영됩니다. 후원 계좌 신한은행 100-019-186-241입니다.